우리가 정말 인구 대책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 인구 가족부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하자. 오늘 모신 분은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구독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그 처한 위기 상황들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인구 감소가 정말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혹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는 이제 다 누구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인구 감소 이거 좋은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넘게 사는데 사실은 뭐 해방 후에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2,500만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거기서 치열한 경쟁하고 그러니까 삶이 더 각박해지는데 차제 잘 됐다. 이거 줄어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서서히 감소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요. 그다음 청년층이 또 그다음 빠르게 줄어들고요. 그다음 장년층이 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은 몇 명 안 되는 그 젊은 청장년층이 나이 드신 분들을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총인구 자체가 또 줄어들어도 그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어쩔 수 없이 그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네.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보시면 우리 그 총 인구가 지금 매년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만 명 정도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0,000명씩 매달 감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속적으로 빨리 감소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금 뭐 0.16%씩 감소하는데 나중에 이게 1%씩 감소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통계청 추계는 그렇게 나오고요.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라고 젊은 청년층과 장년층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얘기하는데 이 인구 감소는요. 지금 앞으로 10년간 무려 332만 명이 감소할 걸로 통계청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이게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 소속이잖아요. 저희 춘천시 인구가 30만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그만한 그 대도시, 그것도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춘천. 네. 그러게요. 춘천이면은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성장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성장하는 도시가 이제 원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하고 이제 춘천은 약간 비슷비슷해요. 이제 수부 도시긴 한데 아무래도 거기에 특별한 무슨 뭐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구가 빨리 외국 늘지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정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행정도시, 네. 교육도시, 그리고 관광도시 정도고 원주는 지금 산업도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뭐 로봇 이런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AI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질문도 정말 너무 좋으신 질문인데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해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그런 거 가지고 예전에도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하면서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 기계만 있으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생산 요소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로봇인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거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이 좀 줄어들어도 생산 가능 인구도 막 줄어들어도 이거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면 되잖아. 요새 뭐 챗GPT 붐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말도 일정 부분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인데 이러한 로봇이라든가 어떤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먹기를 하나요? 입기를 하나요? 집이 필요하나요? 여행을 하나요? 다시 말하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생산만 많이 하는데 우리 인구는 줄어들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장년층은 더 빨리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계가 생산을 하면 뭐예요? 남아 드는데 재고가 남으면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생산이 줄고 수요도 줄어서 경제 성장은 잠재력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저의 주장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뭐 학술 연구돼서 유수한 저널에도 발표했습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인 경제학 어떤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언급하셨듯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됐을 때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젊은 층, 그거를 부양해야 될 젊은 층들이 줄어든다는 거.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지금 문제를 잘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뭐 생산력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그리고 로봇을 도입을 해도 결국은 생산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도 유효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적인 침체를 할 것이라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50년 넘어가면 거의 이게 100명의 청장년층이 10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가 모시지 않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분들에서 부양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도 지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더 줄이고 지금 당장 나이 드신 분들 더 많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게 뭐냐면 세대 간의 양극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 간의 그 서로 그 갈등. 왜냐면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사실은 권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만큼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은퇴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고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키우느라고 내가 사실 따로 내 그 어떤 미래 내 노후의 대책을 제대로 못 세웠는데 이제 국가에서 책임 못 준다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나도 앞으로 보니까 이게 앞으로 뭐 국민연금도 바닥 날 것 같고 나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성장 잠재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나도 지금 밥벌이도 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기도 안 낳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 양극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거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구 증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뭐 출산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근데 외국의 사례, 특히 선진국 뭐 저기 어디죠? 서유럽 쪽 이런데 북유럽 쪽 이런데 보면은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그때만 잠깐 올라가고 결국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이터들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차트 한번 보실래요?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봐 네. 제가 이게 지금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하면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 수거든요. 보통 이제 15세 이상 그 49세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출산을 하는데 여기 OECD 평균이 이게 뭐 가장 최근 데이터예요. 이게 2021년 기준으로 한 1.58명이에요. 1.58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몇 명이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0.81명인데 21년이니까 그렇잖아요. 22년에 몇 명이었어요? 0.78명이었고요. 지난해는 0.7명을 지켰을까 말까 지금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는데 그 정도고요. 올해는 틀림없이 0.6명대를 또 찍을 거예요. 여기 어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 가장 적은 나라가 여기 보면 사실 북구라파가 아니라 남부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이런 나라가 좀 낮고요.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일본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북구라파 있는 나라 대부분 성공한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삶의 질도 굉장히 높고 또 정부가 이게 한 1.6명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 출생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스웨덴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일과 가정, 일과 어떤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부모 수당이라든가 아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막 주어가면서 끌어올렸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평균의 절반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거기 실패했다고 그러는 분 계시면 저는 그분 한번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놨지만 그냥 지나고 보면 결국 실패로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출산 대책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건가요? 외국은 성공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출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보세요. 우선 한 2차트 한번 먼저 보실래요? 정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 차트를 보시면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출생아 수를 계산하기 시작한, 그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1970년이에요. 그때 우리가 몇 명 태어났냐면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 60년대 내내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그냥 들쑥날쑥 하지만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게 90년대 넘어서 한 2000년대까지 가면 2000년대 가면 절반으로 떨어져요. 한 50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4.53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 그 일생 동안 4.5명을 태어나는 거예요. 제 형제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그렇게 많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끼리 그 학교에 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경쟁해서 한 반에 뭐 70명, 80명 그것도 이부제 해가면서 대학 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게 2000년에 가면 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합계 출산율도 1.5명으로 줄어들어요. 1.5명이면 좀 전에 보여드린 OECD 평균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그때까지 거의 계속 뭐 하나만 나가 잘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키우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출생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떨어뜨리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다음에 계속 더 떨어졌는데 계속 이 5년 뒤에는 1.09명까지 떨어져요. 이게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해가지고 약간 뭐 띄우려고 해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도 2007년 이후에 이제 출범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비상임 조직이에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데 부위원장은 사실은 민간인이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로 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아기를 안 낳는 거는 결국은 뭐 여성들이 출산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주로 뭐냐면 주로 보육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타가소.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국가가 행복하면 그냥 뭐 아기 낳을 거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목표도 있었는데 지난번 정부 때는 아예 목표도 없었어요. 출산율 목표를 왜 줘? 그럼 뭐 여성이 무슨 애 낳는 기계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행복하면 될 거야. 근데 행복하면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뭐가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요. 지난 2017년, 16년 이후에요. 급속히 감소해요. 출산율이. 그래서 지금 아까 25만 명까지 떨어졌거든요. 22년에. 근데 이거 그렇게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가져왔어요. 여기 보세요. 2015년, 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급전 직하예요. 네. 이게 지난해 한 22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이때 한 50만 명에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7, 8만. 이거 기록이에요, 기록.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이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14세기 중엽에 무슨 흑사병 때 그리 사람이 많이 감소한 것 같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실패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랬냐.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행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요새 우리가 회자되는 거는 부동산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맞아요. 집 사기도 맞아요. 어렵고 그리고 애들 과외비 이거 티치다거리 하다가 내 인생이 녹아난다. 내 노후가 박살난다. 그냥 혼자 부부끼리 즐기면서 살자. 이런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이제 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나이예요. 근데 저 같아도 다시 그런 기회가 생기면 또 결혼하실 건가요? 결혼 안 하고 어쩌면 그냥 더 즐겁게 살 수도 있고 결혼해도 아기를 그렇게 많이 안 낳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환경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젊은 친구한테 너 제발 결혼해 아기 낳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너들 왜 안 낳아?
특히 여성들한테 왜 애기 안 낳아? 너 집에서 애기 낳지 왜 가서 일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부동산 가격 정말 문제예요. 사실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11년부터 부동산 급등. 집값이 그러네. 무려 3배 올랐어. 3배. 서울 같은 경우에. 지방도 2배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교육비가 사교육비가 요 기간 동안에 50% 올랐어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내가 오늘 그건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지난해에 이 중앙일보가 STI라고 하는 그런 조사기관한테 의뢰해서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요. 이걸 제가 보면 여성하고 남성이 생각이 달라요. 따로 물어본 거를 제가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제일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너무 힘들다. 요새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요. 네.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막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교육은 열심히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일 아니면 가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래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왜 그렇게 해요? 당연히 나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그동안 공부도 하고 이만큼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결혼 안 하고 늦추고 아기도 안 낳겠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녀 양육. 어떻게 애를 키우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교육비 우리나라 경쟁 이렇게 치열한 나라 있습니까? 죄송한 이거 XX 해도 되는데 미친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막 얘는 전부 다 서울대 보내야 되고 또 의대 보내야 되고 해가지고 뭐 전부 다 몰빵해가지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꼭 부모 탓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교육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결국 이 정도인데 내 자식한테 그걸 어떻게 대물림 시키냐. 못할 짓이다. 그리고 내가 또 그 부담도 못하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가 내가 불안해요. 내가 그렇죠. 거의 대학교 졸업해도요. 금방 취직 못해요. 저 같은 경우 대학 졸업하면 제가 공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몇 군데 그냥 골라가요. 몇 군데. 다 그래요. 제 친구들도. 그냥 뭐 빡빡 놀아도.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아도 1년, 2년 취업 재수하고 기껏 해봤자 임시직이에요. 인턴직이고. 근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가져요. 거기에다가 집값, 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그거는 네 가지인데 남성 쪽을 보면요. 특히 이 자녀 양육 비용 문제하고 그리고 주거 문제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가 똑같아요. 세 개가. 그 다음에 일과 육아 병행 부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녀를 다 합하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요인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400조인지 500조를 써가지고 지난해에도 한 50조 이상 썼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한 게 뭐예요? 출산율이 줄어들었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더 줄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가 들어가서 일하신 분들 정말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정부를 맡으신 분들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다른 나라 안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환경 이거 다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뭐냐면 하나만 나와 잘 기르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 이상 나오면 너 큰일 났어. 중국. 예, 중국. 그렇게 하는 정책이 굉장히 산하 제한 정책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도 무려 14억 인구가 막 있으니까 엄청난 치열한 경쟁에서 사교육비 엄청나게 많이 비싸졌고요. 거기에다 또 부동산 가격도 거기도 똑같아요. 2.5배 정도 올라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 거기도 한 2005년 이후에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언제까지 올랐나? 2011년 중순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은 어떡하지? 애는 어떻게 낳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청년 실업률이 뭐 지난해 7월 달 뭐 23.4%인가 7%가 됐다. 그다음 발표도 안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경제상이 또 어려워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할 거다. 그래서 가장 최근 그 2022년 출산율 1.09명이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아마 1.00 지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아직 발표 자료를 못 봤는데 비슷해요, 굉장히. 중국을 바라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수년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렸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인구 절벽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가장 빨리 진행된 거는 일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인구 고령화 수준을 따지는데 일본은 지금 한 29%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가 한 18%좀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고요. 중국은 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더 인구 고령화 많이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은요 출산율이 여쭤보면 안 되죠 또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0.7명이라고 했잖아요. 지난해 제가 통계를 아직 못 봤는데 지지난해에 얼마냐면 0.28명이었어요. 0.28명. 1.28명. 그 전에 1.3명을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1.3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어요. 일본은 역사상 1.3명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두 번 더 있었어요. 두 개년도. 제 기억에는 2003년하고 2004년. 그때도 1.28 얼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막 그걸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여가지고 1.3명 넘었는데 2022년에 그 1.28명 되면서 이게 초비상 걸려가지고 더 높여야 되겠다. 거기서 그래서 온갖 정책을 아예 그 총리가 직접 그걸 이거 높여야 되겠다. 여러 정책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가해도 너무 한가해요. 우리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0.78명이 심각하네요. 지난해 0.7명이었을 거예요. 올해는 0. 그러니까 거의 절반. OECD 평균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목소리가 커지고 막 흥분하고 너무 속상해해요.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고 싶지 않냐, 왜 애를 낳고 싶지 않냐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 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그분들께 이제 물어봐서 이제 나온 자료가 크게 4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보니까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있어.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우선 일자리 찾아서 거기서 뭐 좀 돈 좀 벌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겨우 구했어요. 근데 그놈의 일자리가 다 어디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거기에 다 서울 3배 올랐어요. 최소한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아니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가서 감당을 하냐고요. 아니 지방에서 서울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가서 내가 둘이 결혼해서 누울 조그만 방 한 칸도 구하기 힘든 거예요. 서울 그 영내. 아 그럼 서울에 살던 애들은 괜찮겠네. 아니죠. 부모가 그걸 또 분가를 시키려면 그만큼 오른 가격을 또 하나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육아 비용은 또 너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도 없는데 겨우 구했어요. 근데 집값이 보니까 내가 평생 일해도 지금 최근 우리나라 통계 보면 뭐 15년이 걸린다. 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통계는 뭐 28년 걸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국제 비교한 거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걸 하나를 낳아도 그런데 아니 그 집을 사도 그런데 집을 사놓고 내 하나를 낳으면 애 하나를 낳으면 이게 보통 한 대학 졸업할 때가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보거든요. 3억 드는데 둘을 낳으면 6억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 집 사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합리적인 우리 경제학자들은 항상 사람들이 합리적인 어떤 기대를 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들이 이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점점 경제 활동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내가 일자리를 포기하고 내가 일을 집에 가서 애를 낳느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구 대책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 제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는데 제가 어쨌든 아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조금 노력하셔서 늦둥이 한번 좀 보시죠. 제 아이들 다 이미 결혼해가지고요. 걔들한테 결혼해서 아기 낳으라고 제가 열심히 잘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식들조차도 자제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먹히나요? 안 먹히죠.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자기들 문제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네. 하나 낳아주면 감사해요. 정말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4가지 말씀하신 이거 경제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중간값을 내리고 이거 하나의 과제만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이게 좀 뭐죠? 이거 이민 네. 양질의 이민 정책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하수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다 해보고 그것도 이제 해보면 되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걸 이걸 해보자는 거야. 아까 네 가지를. 그럼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뜬금없이 여기서 저기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 대책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일자리는 재정경제부 문제고 노동부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주거 안정 대책 문제는 어디예요? 건설교통부 문제예요. 네. 거기다가 이 양육비용 이런 문제는 어디예요? 교육부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과 육아 문제는 어디냐면 여성부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제예요. 근데 그동안 어떤 것만 했냐? 아까 말했던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그 하나의 간사 역할을 해요. 사무국 역할을. 그 정도 하고 나머지 그런 부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 정도지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걸 하나 묶어가지고 그래 여기서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대통령이 뭐 통제력을 당연하죠. 대통령이 위원장이라도 뭐 그 재임 기간에 한 번 가서 회의하면 다 해요. 지난번 정부도 그랬고요, 지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현재까지 한 번 딱 했거든요. 그래놓고 뭐 죽어도 해야 된다. 그게 되냐고요. 거기서 위원회는 거기서 아니 제일 힘든 데가 힘센 데가 재정경제부인데 거기서 딱 돈을 다 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뭘 하겠어요. 너 집을 막 쥐라고 져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면 교육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뭘 하자고 그러냐면 제가 하자는 건 뭐냐면 인구부를 만들자 인구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그거는 어떻든 이게 정식 정부 조직이 아니니까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자. 정부 부처를. 여기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그 이름을 제가 인구가족부라고 했어요. 인구가족부.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2017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막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14% 될 때 이게 이제 드디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인구부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 힘 있는 부처가 아까 말한 일자리 문제, 부동산 이제 집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일과 양육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처를 만들자. 그걸 갖다 기관에 부총리급으로 하자. 네. 제가 그렇게 했고, 근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출범하면서 제가 또 다른 신문에다 뭘 썼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바꿔서 이걸 합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성 문제만 너무 하니까 자꾸 이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하니 그렇지만 가족 문제 너무 중요하지 않냐. 또 인구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인구가족부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며칠 전에 나왔던 중앙일보 그런 제 실론인데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잘 만들어 줄 거냐, 또 어떻게 하면 소위 주거 안정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이 사교육 문제를 갖다가 가능한 해소할 거냐. 그럼 교육계획이 아니라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양육비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옆에다 양육비 지원하는 것도 제가 이거 조선일보에 제가 기고한 그러한 실론을 제가 하나 옆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읽어봐 주시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좀 종합적인 정책, 적극적인 정책이 될 거다. 양육비 지원하자 그러면 저는 이거 한 20년 하자는 거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독일이나 스웨덴, 아까 이제 스웨덴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독일이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1.52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지난해 통계 정도로. 우리나라의 2배도 더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때 이제 여기가 이제 동독과 서독이 막 통일되면서 이게 1.3명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출산 장려 정책을 써가지고 이거 끌어올렸는데 그래가지고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아수당이에요. 얼마를 주냐면 250유로를 줘요. 현재 기준으로. 250유로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36만 원을 1인당 아이한테 18년 동안 줘요. 18세 될 때까지. 계속. 그게 끝이 아니에요. 대학을 가거나 직업학교를 가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또 계속 줘요. 또 취직을 했어요. 취직했는데 아직 취직했는데 뭐 잘 안 돼요. 그럼 또 보조금이 또 별도로 도 있고 부모수당은 또 부모수당으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있고 그렇죠. 스웨덴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그래 그럼 한 36만 원 정도 주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100만 원 주자고 그래요.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한가한데 1.5명이 넘는데 우리는 지금 1.0 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에 아마 한 40조, 50조 썼어요. 돈이 얼마 드는가 한번 따져보면요. 지난해 20만 명 태어났다가 20몇만 원, 막 30만 명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2017년부터 이것도. 이거 얼마,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한 번 30만 명이면 1년에 예를 보세요. 1200만 원 주잖아요. 전체 3조 6천억이에요. 3조 6천억. 예? 지난해 우리 쓴 게 얼마예요? 그거에 10배 더 썼어요. 그러면 누적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10년 되면 얼마에 36조를 써요. 10년이 돼도 10년 되면 다른 걸 자꾸 이제 없애고 이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다 주자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36조에 72조 되겠죠. 그때는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뭐 그건 그럼 인구 그또 아기 더 많이 나면 어떻게?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중앙 정부도 지금 조금씩 찔끔찔끔 줘요. 6세인가 7세까지 주고요. 또 지방에서도 뭐 무슨 뭐 조그만 사실 그치. 이 소위 그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부터 막 줘요. 이제는 인천에서 1억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준다고 큰일 났어요, 이게. 왜냐?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이 되는데 경쟁이 되겠어요?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한테 맡겨버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승자 독식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방 소멸은 더 빨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 다 하지 말라. 결국 중앙정부 교부금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걸 하자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 다루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